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실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공식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을 놓고 최종 담판합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고 야당은 민생 경제에 실패한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참혹한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모욕 등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학생부와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시민들이 결정하고 수시와 정시 통합은 백지화됐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과 서울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약 대신 순간 접착제나 무좀약을 눈에 넣는 사고가 1년에 수십 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구 손상으로 시력 저하까지 생길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 서울 낮 기온이 올 들어서 최고 기온인 30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도 30도, 광주 31도로 전국이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조금 전 북미 고위급 회담, 이른바 뉴욕 핵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엔 차석대사 관저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만찬을 함께했던 곳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 맨하튼 38번가에 위치한 미국 유엔 차석대사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회담이 시작된 거죠? 네,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언론들 역사적인 북미 고위급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약 10분 전쯤에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갔고요. 조금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취소됐던 6.12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양측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두 사람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빅딜에 합의한다면 정상회담은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회담은 이곳 현지 시각으로 약 9시쯤, 약 9시가 좀 넘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시각으로 10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하루 종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회담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일정을 지금 미리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15분,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5분에 이곳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기자들에게 미리 입장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큰 틀의 합의, 뉴욕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인데요. 두 번은 평양에서 만났고 이번 뉴욕 회담은 세 번째입니다. 어제 환영 만찬에서 두 사람은 미국 스테이크에 양주를 곁들여 약 90분간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고 매우 좋았다고 말했고요. 국무부도 추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미국 유엔 부대사 관저는 30층이 넘는 고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직접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도 전날 만찬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체제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 번영을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뉴욕 맨하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핵 담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금 막 시작됐다는 속보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뉴욕 담판 결과는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에 발표가 됩니다. 북미 모두 의지가 상당해서 협상 성공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해서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전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서는 뉴욕 고위급 북미 협상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실무 협상입니다. 두 사람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의제 관련 협의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의전 관련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협상은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확약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그렇지만 이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 엘리트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부장에게 워싱턴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지만 김 부장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등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를 한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30년 가까이 지속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70년 넘게 한반도를 압도했던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역사적 담판의 실무 협상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백악관은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 그대로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북미 간 논의 초점은 비핵화라면서 판문점 실무 접촉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전략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고위급 회담의 초점은 비핵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에 기초를 다진 판문점 회담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ir talks will continue. So far, the readout from these meetings has been positive and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초기 논의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뉴욕과 판문점 회동과 함께 북미 간 싱가포르 접촉도 이틀째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and if it's not, then we'll be ready if it takes place on July 12th. 전방위적인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미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의견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다음 달 회담 개최 여부도 최종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내일 판문점 선언 이행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철도와 이산가족 상봉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회담 당일 새벽 갑작스럽게 어그러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16일 만에 재개됩니다. 북측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으면서 무기한 연기될 듯했던 고위급 회담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국토부와 문체부 등이 참여하고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철도성과 체육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인 만큼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중 개최하기로 했던 군사회담과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준비하는 데 최소 2달 가까이 필요한 8.15 이산가족 상봉 논의도 시급한 안건입니다. 남북 모두 철도와 체육 관련 당국자가 대표로 나선 점으로 미뤄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은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기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북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문제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의제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간 막판 협상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남북 간 논의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담 성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9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세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고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며 역성을 들었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한 지 반나절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접견이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9년 만입니다. 지난 4월 리용호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의 미국 견제 목적이 다분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방문은 서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푸틴 지도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지원도 활용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도도 엿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건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이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핵화는 한꺼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협상 시작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Начиная весь разговор о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и всех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нечно же,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это решение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лным, пока санкции не будут отменены. 러시아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첫 번째 러시아인이라고 의미를 두는 등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부각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오르면서 여야의 프레임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년 적폐 한국당이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 심판론을 내세웠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이 사라지면 북한과 문재인 대통령만 좋아할 것이라면서 견제를 위해 한국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중차대한 선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공식 선거운동 첫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 지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년간 격초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실업률 등 민생 경제가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1박 2일의 경부선 유세에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만의 지지를 받는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폭주의 끝은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 대한민국의 몰락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중도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묻혀있는 경제 우리가 살려낼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대안 세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여당의 독주를 그대로 용납할 것이라는 발상은 촛불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실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 구도로 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현안에 가려져 있어 선거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현 정부의 중간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어 각 당에 물러설 수 없는 혈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북핵 담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그러니까 예정대로 열리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당초 6월 12일에 열릴 예정인 이 회담이 하루 회담으로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이 회담이 연장될 가능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마무리 단계에 오고 지금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접촉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북미 회담이 6월 12일에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 회담으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송파구를 찾아서 민주당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며 민주당 구청장 후보에까지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선 홍준표 대표는 박원순 후보는 협찬 인생, 안철수 후보는 영혼이 흔들리는 후보라고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박 시장이 4년을 더하면 서울시는 번영은커녕 늙은 개가 된다면서 박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전준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를 만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만나 현직 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 대통령과의 교감도 과시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은 잠자지만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리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야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현 정부와 서울시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알바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상가도 빈 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첫 방문지로 경찰 지구대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혼잡도가 극심해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역을 찾아 노동자 처우 개선과 9호선 공영화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선의 민영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꼭두 새벽부터 서울 곳곳을 누비며 기선제압에 나선 후보들은 오늘부터 13일간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키워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적폐청산과 평화,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웠고 남경필 한국당 후보는 문제는 경제라면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분당과 남북 평화의 최전선 파주에서 시작해 수원에서 첫날 유세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강조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적폐청산과 남북 평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설명했더니 나라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죄지인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대단한 일입니까? 한국당 남경필 후보에게도 수원은 5차례 의원직을 안겨준 정치적 고향입니다. 경제도지사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선거판을 뒤집고 거함 부시 대통령을 꺾고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제발 경제 문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안양과 안산 등 경기 서남부권을 돌며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막말과 이런 비리와 이런 전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후보들과 함께 경쟁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신중한 판단과 그리고 냉정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출정식을 갖고 거대 양당을 대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담합하고 짬짬이 했어. 채용 비리 국회의원 국회 내에서 숨겨주고 최소임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버렸습니다. 인천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지역 쪽방촌 방문으로 소수자 보호와 함께 지역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인근 재래시장을 찾아 경제를 강조하며 일 잘하는 시장을 다시 뽑아달라고 맞섰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 5.18 국립묘지 참배로 호남 출신 지역민에 다가갔고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천막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집중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형사 조치 여부는 의견을 좀 더 듣고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A4 넉 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의뢰나 고발 계획 등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나 다음 달 11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형사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개개의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개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거쳐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극도로 불신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대법원장 공식 사과에 이르기까지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모 판사가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을 검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사례로 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모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을 보면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문구도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건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이던 법원 내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을 줄이는 방안과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었던 동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받았던 문건들도 사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판사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내용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은 이 씨에게 7개 혐의를 적용해서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에 불려나온 이명희 씨는 피해자 회유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를 끼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환 조사가 2차례나 이어지자 이 씨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미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선 겁니다.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도 이거는 뭐 변호사나 이쪽에도 내용을 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저희 쪽에는 그쪽 연락이 안 돼서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하루 이틀 숨 고르기를 하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려던 경찰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 회유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수사 때 폭행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체면을 구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과 상해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공사장 폭행 외에도 관련 영상과 20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명희 씨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죄의식도 없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가위, 화분, 구두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재벌 총수의 부인이 직원 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차 소환 때 취재진을 피하려고 기습 출석했던 이명희 씨는 실내에서 우산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뛰듯이 조사실로 향하던 이 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렸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직원들 자주 폭행하시죠?
조사에서 직원들 아직 폭행하셨나요? 예?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 일쑤였다고 증언합니다. 제 주방 쪽문 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두를 넣어놨는데 새벽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왜 여기 냄새나는 걸 여기다 놨냐고 하면서 집어 던져가지고.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씨 지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자택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공사장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청와대에선 오늘 국가의 재정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혔는데요. 김도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뒤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논란 속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더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3%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최근 소득 격차 확대 논란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전국의 단독주택과 서울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란 분석인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 구간별로 균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시가격 개편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새로운 지침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개편안 핵심은 전국적으로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65%에서 70% 사이인 반면 단독주택은 50%에서 55% 사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재 50% 선인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최대 70%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공시가격 균형을 맞출 경우 올해 각각
7%와 10% 이상 오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앞으로도 지방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 2년간 집값이 지방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떨어지고 지방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가격 구간별로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출 경우 서울 지역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재의 5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개편과 별개로 재정특위가 6월 중으로 공개할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와 수능 전형 비율은 시민들이 정하게 됐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공론화 대장에서 빠졌는데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여론 수렴에 나섰던 특별위원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공론화할지 범위를 정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시민 참여단 400명의 손에 맡겨질 쟁점은 3가지입니다. 학생부와 수능 전형 사이 적정 비율과 수시에 수능 최저 학력을 활용할지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던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된 겁니다. 통합 시 학생부 수능 등 여러 전형 요소의 복합적 활용이 확대되어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정년기간 단축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이 부실화되어 이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하는 대안이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시 정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능 절대평가 가능성은 줄면서 2022학년도 입시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개편특위는 수능 과목 구조 개편이나 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에 결정해달라고 다시 공을 넘기면서 핑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북미회담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재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핵 담판을 벌이고 있죠. 뉴욕에 이어서 워싱턴을 향할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했습니다. 친서를 갖고 워싱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가는 시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출장에서 돌아오는 6월 1일, 미국 시간으로 6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소식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약인 줄 알고 눈에 접착제를 넣거나 무좀약을 바르는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130건 이상 접수가 됐습니다. 제품에 적혀있는 글씨가 너무 작은 데다가 용기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요. 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비슷한 플라스틱 용기. 비슷한 약품인가 싶지만 사실 왼쪽은 안약, 오른쪽은 순간 접착제입니다. 눈에 바르는 안연고도 시중에 파는 무좀약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 사고도 빈발했습니다. 안약인 줄 알고 접착제를 넣거나 무좀약을 바르는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13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안약 대신 무좀약을 바른 경우가 41%, 55건이었고 순간 접착제와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을 넣기도 했는데 특히 40대 이상은 무좀약을 헷갈렸지만 20, 30대는 전자담배 니코틴액 오인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잘못된 제품을 넣을 경우 안구 손상으로 시력 저하까지 부를 수 있는 만큼 안약과 다른 용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뒤 해당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두 사람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지난 23일 인천의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성신여대는 이사회에서 사학과 A 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를 결정해 관련 통보문을 학교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3월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수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성신여대는 검찰에 A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성신여대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A 교수 연구실 앞에 메모지 수백 장을 붙이면서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2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 자전거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38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년여간 가격이 600만 원에서 높게는 2천만 원에 달하는 외제 자전거들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공룡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박물관에 등장했습니다. 건축을 하듯 하나씩 맞춰지는 공룡의 모습,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필드 박물관 넓은 로비에 울타리가 쳐지고 큰 덩어리들이 하나씩 진열됩니다. 덩어리들은 바로 공룡의 뼈 화석인데 기중기까지 동원돼 조각조각 연결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갑니다. 사흘간의 작업으로 완성된 공룡의 뼈대는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37.2m.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AP는 인류가 발견한 최대 공룡 화석이라고 밝혔습니다. Patagotitan is a sauropod dinosaur, long neck, long tailed dinosaur. They are the biggest of the dinosaurs, and this is the biggest of the sauropods. 생존 당시 무게가 70톤으로 추정되는 이 공룡의 화석은 2014년 남미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발굴됐습니다. 따라서 공룡의 이름은 파타고티탄 메이오롬이라고 지어졌는데 한 곳에서 발굴된 여러 마리의 뼈를 조합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This dinosaur, Patagotitan maiorum, is based on 6 or 7 partial individuals that were all excavated from one quarry in Argentina.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남미 남부 일대에서 1억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공룡의 크기뿐 아니라 오랜 시간의 크기도 경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변비 때문에 하늘이 그리 색이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2588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 고위급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놓고 최종 담판하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된 6월 12일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논의의 초점은 비핵화로 실무 접촉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고 야당은 민생 경제에 실패한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을 두고도 본격 유세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노동자를 만났고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야시장 상인들을,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경찰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에 이어 지금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핵심 의제를 놓고 큰 틀에서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양지열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온다, 친서 들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청신호로 보이죠? 청신호로 예.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워싱턴으로 온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신의 일정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텍사스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좀 전까지 폼페이오한테 친서를 맡겨서 폼페이오가 전달하는 형식이 되지 않느냐. 예. 일정이 텍사스로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직접 이 김영철이 워싱턴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실제로 만날 것이고 또 친서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은 분명히 열리되 그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희망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백악관에서 늘 강조했던 게 모든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날짜를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0일 그냥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연기 가능성도 조금 이렇게 전망이 됐었지만 좀 희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연기 가능성 얘기는 이제 대변인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 6월 10일이 아니면 7월 12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거였고요. 그 얘기가 나온 것에서도 이게 일종의 이제 6월, 7월 하는 게 뭐 날짜를 꼭 집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면 연기되더라도 꼭 하겠다는 쪽에 오히려 더 예.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공식적인 상태로는요. 6월 12일에 회담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취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세 군데의 회담이 다 진전이 되고 있다. 판문점,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6월 10일 직접 김영철의 친서를 받겠다라는 얘기는 예.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진짜 공식화될 정도까지 잘 바탕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정엽 의원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직접 지금 북미 간의 회담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판문점 접촉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받았을 거고 만찬 내용도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 내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흡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회담을 취소한 이후에 예. 다시 이제 시작된 이후에는 굉장히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이후 다시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어떻게 말하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을 했을 때 미국과 논의하던 내용에서 북한이 조금 물러섰다가 다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본인의 입장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예. 그것은 아마도 북한이 본인이 생각했던 방식에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입장을 미국의 입장에 맞춰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트윗에 하는 말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릴 확률이 거의 확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일종의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이것에 대한 답장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외교적인 어떤 답례, 관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공식적인 어떤 편지를 보냈을 때 친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글이라는 형식이 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당신의 어떤 선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의에 대해서 인정을 예. 하되 그러나 그런 어떤 일부 표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회담을 진행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예. 형식이었다면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 그러니까 우리의 진의를 다시 한번 받아달라. 그리고 또 초청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의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화면이고요. 오늘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른바 핵담판, 뉴욕 담판을 벌이게 되는데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지금 두 고위급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에 이어서 오늘 이제 조금 전부터 회담이 시작됐고요. 표정이 상당히 좀 밝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굿 워킹 디너, 그러니까 실무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일을 하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라는 그런 얘기였었고, 또 유엔 주재 차석 대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철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한 차량 10분 거리로서 굉장히 뉴욕의 전망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90분 가까이 메뉴까지 트위터에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게 회담에 들어가는데 언제 우리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해놨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와 달리 어제는 물론 공식적인 만찬 자리였지만 이제는 보면 실무진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 배석해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구체적인 모습들, 좀 자세한 내용들에 관한 결정까지를 포함한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보고가 있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 있게 김영철이 아마 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폼페이오 장관 옆에는 지금 부차관보 대행하고 있는 마크 램버트 한국 과장이 앉아 있었고요. 옆에는 통역하고 그 옆에는 그 앤드류 킴 코리아 미션 센터 치프가 앉아 있는 것 어제 같습니다. 만찬에도 배석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까지도 오늘 다 진행, 한국 과장이 배석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 열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을 좀 보여드렸고요. 일단 전 세계 시선이 지금 저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회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It means getting rid of the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It means addressing the ballistic missile issue. Private sector Americans coming in to help build out the energy grid. They need enormous amounts of electricity in North Korea. To work with them to develop infrastructure, all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need, the capacity for American agriculture to support North Korea so they can eat meat and have healthy lives.
완전한 핵 폐기, 완전한 체제 보장. 북미 고위급 회담에선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우정엽 위원님, 큰 틀의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은 이 양측의 이제 요구 사항에서 어떤 큰 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충 예상을 좀 해봐 주시죠. 지금 과연 예. 북한이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것을 대가로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체제 보장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이런 경제적인 혜택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예. 경제적인 부분 역시 북한과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체제 안전 보장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체제 보장이라고 할 때는 무언가 북한의 정권을 지탱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까지 좀 내포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두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체제 안전 보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아직 명확치는 않은데 아마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공격 의사가 없고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고 지난 5월 24일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 외교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정상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조약으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파기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없애주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핵 폐기 과정에서 이제 핵물질 반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미국이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너무도 고도화되어 예. 있고 복잡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리비아 이런 국가와의 상태와는 많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과 검증을 먼저 시작했다가는 이것이 5년, 10년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볼 때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기에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사찰 및 검증 과정은 좀 더 두고 보겠다. 예.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부분을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북미 고위급 회담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장소에서 어젠 또 만찬이 있었잖아요. 네. 저 건물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고층 빌딩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8번가의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인데 예. 사실 이제 뉴욕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곳이 그렇게 완전히 이 고급진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제 탑으로 가면 42번가나 예. 44번가를 가면 훨씬 더 화려한 곳이 있는데 문제는 이곳을 택한 이유는 이 유엔 차석 대사, 그러니까 관저라는 것이죠. 예.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라는 것이고 또 이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혹은 김영철의 숙소와 가깝다. 그리고 유엔 엠파이어 빌딩하고 기사는 4분이지만 4분보다 더 걸리는 곳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적인 어떤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55층 이 건물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왜냐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예. 또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강변 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목적, 그러니까 김정일이 상해 포동에 갔을 때 천지개벽이다라고 놀랬던 것만큼 사실은 이 김영철과 일행들이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정도의 어떤 예. 장소이긴 합니다.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스카이라인을 봐라 뉴욕에 이것이 이제 북한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의 마음에 좀 와닿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우를 굉장히 미국 측에서 예. 각듯하게 해줬죠. 사실 계류장까지 나가서 지금 환영을 해줬었고 내부에서 사실 이제 김영철 북한이 현재 제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유엔 본부에서 40km밖에는 못 돌아다닐 정도로 북한에서는 활동 제약이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일까? 그리고요, 저게 일종의 우리식 표현을 하면 지금 집밥을 먹여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관제에 초청을 했고요. 예. 냉도 스테이크에 콘 옥수수 하는 것에 치즈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뉴욕식의 가정식 만찬에 가까운 어떤 메뉴로 꾸며졌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에 이제 메뉴까지 더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시보다는 이 어떤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트위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오늘 밤 뉴욕에서 훌륭한 실무 만찬을 가졌다. 메뉴까지 이렇게 상당히 적었습니다. 네. 스테이크와 콘 옥수수, 치즈가 메뉴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뉴욕하면 상징이 되는 뭐 음식들 중에 뉴욕 스트립 치즈 스테이크 뭐 예. 이런 것들이 꼽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식당에서조차도 예. 그거를 관저에서 저렇게 창밖에 보이는 곳에서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배려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예. 뉴욕의 스카이라인처럼 북한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야 한다. 또 이런 또 압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과연 북한과 미국 간에 얼마나 의견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말하면 안전보장, 그것이 되어야 비핵화한다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왜냐하면 북한이 안전보장에 관해서 미국에게 바랄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말 이외에 사실 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이미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비핵화를 한다면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만찬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설명해 주신 것처럼 38번가에 있는 이제 55층짜리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이라는 이제 건물이고요. 동행했던 인물을 좀 보시죠. 앤드루 김 미 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폼페이오와 2명이 가는 그 옆에 배석을 했습니다. 앤드루 김 얼마 전에도 화제가 됐던 게 폼페이오랑 평양을 또 같이 갔던 인물이잖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의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따로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 앤드루 킴 국장이 통역 역할도 대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말도 잘하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무부의 이 한국 관련한 라인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고위급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성김 대사가 판문점 회담에 직접 나서게 된 것도 사실 아직까지 그 한국 라인에 국무부 한국 라인에 지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협상에 있어서 이런 미묘한 부분을 알아채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하는 고위급이 필요했고 이번 만찬에서도 통역을 옆에 두고 이제 하는 만찬보다는 직접 협상의 당사자가 한국어도 통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의 목적으로 앤드루 킴이 동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 협상 그 국면에서 2명의 킴이 움직인다. 성김, 앤드루 김 이 기사도 이제 많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협상할 때도 좀 더 좀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완전히 다르겠죠. 왜 성김이냐 하면 두 분 다 이름이 김성현, 김성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들네임과 라스트네임을 부를 때 성김이 돼서 성김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왜 성격이 다르냐면 그 필리핀 대사 성김 대사는 주한 미 대사도 했지만 철저하게 외교 라인입니다. 국무부 라인이고 자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외교, 공식적인 외교가 그다음엔 공작, 정보 라인에서의 공작, 세 번째는 전쟁. 국방에서의 전쟁. 그런데 앤드루 김은 철저하게 공작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CIA 그 한국 지부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이 북한 임무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대북에 관련돼서 공격적인 어떤 정보 라인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축, 외교라는 것과 공작, 정보 라인이라는 두 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당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의 스카이라인 보라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will guarantee his safety. Yes,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His country will be rich. His country will be hardworking and very prosperous. I also have very strong opinions that North Korea has a chance to be a great country.
and it can't be a great countr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y're living right now. But North Korea has a chance really to be a great country, and I think they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and we'll soon find out whether or not they want to do that. 핵폐기가 잘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상당히 부유해질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펜스 미 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를 원한다. 이를 이루면 경제적 이익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김정은 정권의 밝은 미래를 창출할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영내 국가들로부터 지원까지 조직해놨다. 그러니까 경제 지원 방식이 단순히 어떤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근데 과연 저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핵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이 제재를 어느 정도 유예해주게 된다면 그것은 일시에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기보다는 아마 잠정적인 유예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핵협정에서 봤듯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유예를 해주고 또다시 검토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는 이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방의 기업들이 당장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일단 경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것은 아마 한국과 중국이 될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고 일본과도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전후 보상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북한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국가 세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협상안이 완전히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떠한 과거의 마셜 플랜과 같은 그런 경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CIA에서는 이런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이번 회담 잘 되면 북한에 분명 맥도날드 평양점 생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정말로 이 핵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외교 말고 공작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습니까? 국가 간에 있어서 CIA는 공작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 내지는 보는 관점이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CIA는 여태까지 북한을 적성 국가로 보고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분석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저기에 방점을 둘 것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태까지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추진해 나가는 걸 봐라. 저는 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걸림돌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잠시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이제 해프닝처럼 알려진 게 CIA 홈페이지에 가면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로 표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여기는 CIA와 이 회담 자체를 놓고 보는 CIA의 업무 분석 관점이라고 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맥도날드 평양점은 문정인 특보도 이제 전망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평양의 맥도널드나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이런 미국 자본의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사실 CIA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서 원문을 좀 찾아보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언할 수는 없으나 원문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CIA 보고서는 북한이 어차피 핵무기를 완벽하게 정말 원하는 대로 단 시간 내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평양 시내에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이 상징하는 바 만약에 그것이 출점이 된다면 개방의 첫 신호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개방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둑이 하나 무너지는 것처럼 개방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사실 이 프랜차이즈점이라는 것을 너무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김영철이 워싱턴으로 간다. 그리고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간다. 이 부분일 텐데요. 보통 친서라고 하면은 이제 외교적인 문구가 이제 많이 담겨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정은이 친서를 통해 가장 드러내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위원장이 오자마자 친서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이틀 동안 회담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온다고 한 것은
이제 거의 모든 회담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친서의 내용 역시 그러한 협상이 잘 진행되었고 6월 12일 날 만나서 좋은 결실을 이루자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외교적인 언어가 담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었다면 저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올 이유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친서의 내용은 협상이 잘 됐을 것을 전제하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 내용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협상을 잘 해서 6월 12일에 좋은 결과를 이루자는 외교적인 내용이 담겼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장소는 어디가 될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싱가포르 어느 호텔일지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픽 좀 준비를 해주시죠. 세기의 담판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는 샹그릴라 호텔이 이제 가장 유력하고요. 북미 실무 대표단이 머무는 플러튼 호텔과 카펠라 호텔은 정상들의 숙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오키드 그린하우스가요. 샹그릴라 호텔 이제 내에 있는 곳인데 저곳이 이제 프로포즈 명소. 프로포즈 명소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북미 정상이 마주 앉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포즈 뭐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지난번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이제 두 정상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던 그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호텔들을 국내 언론에서도 뭐 취재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예약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분명히 뭔가에 쓰이는데 아주 예약을 안 받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기도 하고 샹그릴라 호텔이 특별히 다른 것들보다도 좀 규모도 크고 회담장 자체도 잘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형보다는 회담을 하기에는 저희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애초에 검토됐던 대통령궁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내에서 이제 반대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 센토사 섬도 명소가 많긴 한데 이제 그 보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 모이기에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를 이어서 이만큼 멀리 떠나온 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냥 싱가포르의 시내 중심가에서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샹그릴라 호텔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많이들 점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보다리와 해변 산책에 이어서 지금 나왔던 화면 오키드 그린하우스에서도 또 산책 장면이 나올지 그것도 좀 관심사네요. 샹그릴라 호텔은 지금 약 10여 년간 샹그릴라 다이얼로그가 계속해서 개최됐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항상 모이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이제 외곽 경호 등을 맡아야 되는데 경호에 대한 훈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죠. 경험이 많으니까요. 네네. 그 샹그릴라 호텔 주변으로 항상 매년 6월이면 그 회담을 할 때 경호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에 이런 걸 준비해야 하는 싱가포르로서도 아마 그러한 준비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회담이 많이 열린 곳이라 또 의전에 이제 공식도 잘 짜여진 그런 곳일 텐데 지금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창선 부장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 측의 차량이 미국 대표단이 머무는 호텔을 방문했다 그러고요. 김창선 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다 이렇게 불리죠. 김창선 부장이 골프카트 타고 막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는 모습을 언론들이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전이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하루 갖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은 하루 더 숙박을 하게 되면 의전도 더 복잡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형식과 내용은 일치하는 거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김과 최선희가 판문점에서 만나고 또 조 헤이그와 지금 김창선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의제와 의전을 따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이지 원래는 의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회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장소로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한 것과 동시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런 퍼포먼스는 우리가 이제 4.27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하루 동안에 보여주는 것도 그럴 정도면 1박 2일 동안에 충분히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좀 더 진전된 어떤 그런 연출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뭐 드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까 잠깐 그 샹그릴라 호텔 보여주셨지만 산책로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난초 오두막을 새로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뭐 기존의 시설 말고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시설들을 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협의에 의해서 동선이 짜여지고 그 동선에 따라서 어떤 장면들을 지금 연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뭐 골프 카트를 타고 시간을 직접 재보는 것이거든요. 저건 그런 어떤 지금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저희가 샹그릴라 호텔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뉴욕이 지금 가장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미 고위급 접촉이 막 시작이 돼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요. 배석한 사람들을 몇 면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아까 오늘 아침 회담을 시작하게 됐을 때 폼페이오 장관의 왼쪽 옆에는 아마 통역 이 앉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왼쪽에 어제 만찬에 동석했던 앤드류 킴 코리아 미션 센터의 치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오른쪽에는 현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과장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담이 정상적이라면은 아마 미국에서는 한국 과장보다는 동아태 차관보인 대행을 하고 있는 수잔 손튼이 나오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보도 보면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수잔 손튼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라인을 건너뛰고 지금 부차관보 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램버트 한국 과장이 동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발표하겠다라고 미리 못 받고 시작하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새로 모든 걸 시작해서 협상에 이르렀다기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이 2차례 방북을 하고 그동안 물밑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조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취소를 하고 북한이 다시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상당히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을 때도 어떤 새로운 회담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내용에 다시 한번 확약을 하고 그리고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북한에게 조금 더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정도로 아마 회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이후의 결과를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뉴욕의 핵 담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15분에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을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입니다. 서울의 미인들이 다 모였네요. 이게. 지금 뭐 새로 결혼하셔도 되겠다. 네? 유경기 구청장 후보님하고 제가 앞으로 잘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어르신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쓸게요. 송파를 첫 번째 제 방문지로 유세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 송파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왼쪽에 계시는 우리 최재성 의원님은 지난번 정권 교체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박성수 구청장 후보께서는 아주 유능한 법조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승리의 야전사령관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또 담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오늘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나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 후보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건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지지율이 상당하다. 예. 지금으로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 자기 자신의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옆에 선분들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모습을 보면 이미 다 본인은 뽑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도 뽑아줘야 나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실제 어떤 구에 가서는 내가 그 야당 시장하는 동안에 이쪽에서 여당 구청장이 있어서 내가 이쪽에서는 일을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지지가 굉장히 또 좋다라는 부분, 거기에 거스르기보다는 같이 협력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들어가 있겠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같이 서울을 잘 이뤄가는 시장이 되겠다. 예.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야전 사령관인데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문심 잡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후보도 그렇고 사실 경선 때 사실은 좀 서로 많은 어떤 또 비판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언급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사실은 전체 후보들이 전부 다 공통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지율 따라잡기에 시간이 다소 부족한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내 살림 좋아졌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자식 취직 잘 됐습니까?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영혼이 맑은 남자를 서울 시민들이 좀 뽑아가지고 그렇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박원순이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 양반 협찬 인생을 사는 사람. 병력은 자기 죽은 할아버지 협찬으로 6개월 방해했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서 박원순이가 둘째 아들인데 자기 할아버지 밑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자기 형도 독자가 돼버려요. 자기도 독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6개월 방해를 하고 끝냈다 이 말이에요. 6.13 삼행시 아실 겁니다. 한번 6.1.3으로 출력해 주시면 삼행시 지어보겠습니다. 6월에는 1등은 3번이다. 많은 서울 시민들께 여쭈어보면 지난 7년간 박 시장이 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삶은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을 제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박대리기 나선 두 후보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끝에 저희가 주제로 뽑아봤는데 단일화 불씨 살아 있습니까? 거의 꺼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꺼져가고 지지율에 있습니까? 대한 문제인데요.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합쳐서 이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을 앞섰을 때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후보의 지지율 중에 한 사람이 10% 미만, 그러니까 보전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두 분이 지금 15%대로 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지지율이 동시에 비슷하거든요. 합쳐서 근데 박원순 후보를 능가하지 못하고 그러면 예.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지율이라서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불씨는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벽보가 화제입니다. 벽보부터 단일화했냐? 벽보 문구가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3, 4일 전에 결정된 게 아니라 주문하려면 이미 열흘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꺼져가는 불씨라고 해도 또 바라볼 수 있는 불씨가 또 그거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좀 전에 보셨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저는 처음에 영혼이 맑은 사람을 왜 저렇게 표현을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지금 사실 겨냥을 한다면 1위인 뭐 박원순 후보를 겨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마 안철수 후보를 예.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기왕이면 우리 쪽으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예. 멍석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씨가 아무리 낮다고 할지라도 결국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겨냥을 해서 예. 뭐 기선 잡기를 해야 될까요? 표심 끌어모기를 했다. 그런 모양새가 나선 것 같습니다. 단일화 로드맵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해법인 것 같은데요. 두 후보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여름은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거기에 강한 햇볕에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은 구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눈에 자극이 강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뿐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8도, 광주 16도, 부산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대전과 대구, 광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은 내일보다는 낮겠지만 평년 기온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난다. JY 커스텀과 함께하면 드라이빙이 특별해진다. 자동차 IoT 전문 기업 JY 커스텀. 파라곤, 미사의 중심에 서다. 5선 미사역 직접 연결. 미사 강변도시 대규모 배후 수요. 파라곤이 만든 급이 다른 품격. 미사에서 만나는 역대급 상가. 미사역 파라곤 스퀘어. 당신은 파라곤입니까? Sure, I'm Paragon. 미사역 직통 랜드마크 복합몰. 미사역 파라곤 스퀘어. 가족 건강을 위해 국내산 민물장어 드세요. 감기, 혈액순환에도 원기 회복에도 면역력 강화엔 역시 국내산 민물장어예요. 민물장어 드시고 힘내세요. 민물장어 양식 수협. 뉴스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만났다 하면 종료 직전에야 승부가 갈리는 팀들입니다. 두산과 SK의 7번째 대결에서 또 한 번의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오늘은 두산이 웃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력적인 빠른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 김광현. 느리지만 정확한 제구가 일품인 같은 좌완의 유희관이 팽팽한 마운드 대결을 펼쳤습니다. 유희관은 6회 초 롬에게 동점 홈런을 얻어맞고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박주욱이 나와 급한 불을 껐습니다. 김광현은 6회 말 노아웃 1-3루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공으로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고비를 넘겼습니다. 2대2의 팽팽한 승부는 8회 김동엽의 투런포가 터지며 SK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원아웃 1-2루에서 SK 김성현의 실책이 나오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대3로 따라붙은 투아웃 1-2루에서 승부를 뒤집는 최주환의 극적인 끝내기 석점 홈런이 나왔습니다. 타격 직전 김태형 감독의 족집게 조언도 한몫을 했습니다. 실책할 때 공이 두 번째 손가락에 맞아가지고 일부러 세워서 쳤는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칠 수 있습니다 대답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LG 정주현도 롯데 마무리 손승락을 상대로 9회 초 승부를 뒤집는 2타점 적시타를 쳐냈습니다. 9회 말 한 점을 지킨 LG가 3연승, 롯데는 3연패를 당했습니다. 기아는 7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헥터와 이범호의 홈런 2방 등을 묶어 넥센을 물리쳤고, 삼성 역시 7이닝을 무실점으로 호투한 아델만과 러프의 3타점 활약을 더해 KT를 눌렀습니다. 스크럭스가 4회 석점 플러스 올린 NC는 하나를 한 점 차로 꺾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YTN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